정당 생활 처음 할 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 정당 문화가 굉장히 였어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당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했죠. 여성 가산점이 할당제는 제가 민주당의 여성국장 할 때 제가 만든 제도들이에요. 입문 과정이 다산화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었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게 가장 큰 장벽이었는지 말씀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정치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네. 제가 1998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 공채로 들어와서 정당의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입문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실무 당직자로서는 계속 관련된 일을 해오다가 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24년 조국혁신당 창당할 때 그 기존의 민주당을 탈당해서 입당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당직자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정치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었나. 그리고 실무 당직자 하면서도 정치적 소양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입문 계기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약간 뭐 힘들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있으실까요? 사례나? 힘들었던 거는 많았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학연 지원 같은 줄이 없으면 진급이나 이런 데 굉장히 소외될 수 있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어쨌든 고향 선배도 한 명 없었고 학교 선배도 없었고 정당 생활 처음 할 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고 어느 시점인가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는 같이 일을 해볼래? 우리 부서랑 이 부서를 같이 해볼래? 이렇게 제안해서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저 스스로의 자양분을 키울 수 있는 계기도 됐다. 왜냐하면 다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 혼자 나의 실력이나 능력들을 입증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스스로가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 정당 문화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심지어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4월 5일 식목일에는 나무 심기 행사를 했어요. 휴일인데 지금 휴일이 아니고 그때는 휴일이었고 나무 심기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려서 아이 때문에 못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니 그럴 거면 집에서 애나 키우지 왜 나와서 그러냐 왜 당직자로 일을 하냐 이런 식의 반응이 왔던 시기여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 특히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지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라는 게 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싸움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 특히 저는 오랜 기간을 여성 전문위원 그리고 여성국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했죠. 그럼 지금 네네. 지금 서울당을 지고 계시잖아요. 서울당을 이렇게 지고 계시잖아요. 서울시당. 그렇죠. 서울시당 네. 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영향력을 실행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가요? 여성 서울시당 위원장일 뿐만 아니고 제가 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당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예요. 모든 안건이라는 것들이 거기서 의결 단위이고 저희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젠더 문제나 아니면 여성의 균형 성별 균형 문제를 그러니까 모든 안건이나 이제 구성에 있어서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크게 이게 피해를 보고 있거나 손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과거 정당 문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이번에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 후보들을 발굴해서 공천을 해서 이제 출마시키고 싶은데 나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제3정당이지만 조직세가 약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아서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예. 그래도 딱 괜찮으신 분이 딱 그냥 오셔야 되는데 네네. 이거 정말 참 죄송해요. 네네. 제가 까먹었네요. 네네. 있다가 네 그러면은 비례대표시고 하니까는 네네. 그 여성 가산점이나 네네네. 할당제 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 편이신가요? 실제로 질문을 그것보다도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성 가산점이나 네. 할당제는 제가 민주당에 여성 국장할 때 제가 만든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점이라고 하는 경선에서의 가산점이거든요. 그 당시는 25%로 해서 당규에 있었던 조항을 당규는 쉽게 개정이 가능해요. 쉽게 고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당헌에 넣어야 이게 쉽게 못 건드리기 때문에 25% 조항을 당헌에 명시해서 가산점을 받도록 했던 거고, 또 30% 이상 의무 추천하도록 지역구 공천이 있어서 그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근데 그게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노력은 하지만 그 비율을 못 맞추고 있는 거고, 사실상 그렇게 가산점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대상들이 가산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성만 받는 게 아니라 청년 가산점도 생기고 노인 가산점도 생기고 장애인 가산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산점만으로는 어쨌든 그 많은 이득을 볼 수는 없어요. 예,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토양 자체, 풀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성 인력 풀도 많이 늘어났고, 예, 많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여성 정치인이 점점 늘고 있고 풀도 네. 넓어지고 하고 있는데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발의하신 법안도 괜찮고,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스토킹 법안으로 네네. 그런 관련해 갖고 뭐 바뀐 게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 나서서 하신 게 있다든지 네. 사례 하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은 잘 안 씁니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예전에 제가 전문위원을 할 때 젠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성인지적 관점의 투영, 그러니까 정책이나 제도, 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젠더 관점을 투영을 해서 이 정책이, 이 법이, 이 제도가 성적으로, 그러니까 차별로 기결되지 않는지 아니면 평등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결과까지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젠더 관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성 의원이 아니더라도 남성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젠더 퍼스펙티브 입장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입법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여성 의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도 이런 여성 문제나 성평등 문제나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도 흐름을 형성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그 흐름 형성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다면 그래도 흐름은 지금은 형성할 수 있다. 흐를 수 있게. 흐름을 형성할 수 있고, 법 제도 입법하는 것도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수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돌봄 문제는 특히 여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많이 전담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돌봄을 해오면서 느끼는 경험에서 오는 불편함, 어려움, 이런 거를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입법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젠더 폭력 관련해서는 교제폭력 처벌법이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2024년 7월 달에 교제폭력 처벌법을 냈는데 아직 법사위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정기국회 반드시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내가 지금 할 건데, 그런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그냥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한 명씩 있었다면 이제는 상임위원장들도 꽤 있고요. 맞습니다. 예, 국회 부의장도 나왔고, 맞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장관들도 많이 배출이 됐고 당대표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그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질문이 제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네네네. 여성 정치인의 현재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라고 볼까요? 한계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 한계라기보다 네. 저는 그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그 환경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있죠. 그러니까 여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어떤 장애인 복지 정책 뭐 이런 거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그래 복지 어쨌든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 한 번 설명하면 되지만 또 여성 문제는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해요. 굳이 복지로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여성 관련돼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그리고 노동정책으로 하면 되지 여성 노동을 왜 별도로 또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 성별 임금 격차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죠. 지금 보면 여성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임금 차별을 받고 그래? 뭐 이렇게 묻거든요. 현실을 많이 모르죠.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남녀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같은 대학을 가는 비율은 오히려 여성이 높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 경제 참가율이라든가 남녀 임금 격차는 굉장히 지금 고착화되어 있죠. 예.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육아기를 좀 거쳐서 다시 그 노동시장에 나와도 과거에 내가 있었던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아 병행을 하다 보니까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격차가 그렇게 심해지는 거거든요. 임금 격차하면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받잖아 이것만 생각해요. 이 직군이 달리 분포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는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뽑아내고 개선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성들이 더 잘하고 그 문제를 천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여성원들이 뭐 부의장도 하셨고 네네네. 뭐 비례대표는 여성 조시나 특히 여성이 많고 한데 상징성 아직까지 여성 의원은 상징성 대표성에 그친다는 비판인지 비꼬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여성 정치인을 바라보느냐의 시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죠. 구색 맞추기로 어느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을 딱 인재 영입을 해서 한 번 해서 끝내고 이런 그런 용도였다면 이제는 여성 정치인들이 스스로 나서겠다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고요. 비례대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 정착을 하고 재선, 3선, 4선, 5선까지 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이 여성 정치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혁신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여성 정치인 육성을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계속 할 거고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바로 총선이에요. 총선 때 많은 여성 정치인이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비하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재선 3선 의원 여성원들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정도.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래도 이게 좀 쌓여오면서 3선, 4선, 5선 하시는 분들이 꽤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